지금이 지금이 토요일 오후 1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거 보이시죠? 이번에 이제 핀 마이크를 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이 토요일 오후 1시 3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전까지 했었는데 지금 전번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9월 2일 월요일 새벽 이광수는 육촌 동생이자 승려였던 이학수의 주선으로 봉선사로 숨었고 봉선사 주지였다는 겁니다. 이학수라는 그 승려가 이광수의 육촌 동생인데 봉선사 주지를 했다는 거죠. 봉선사 주지였던 이학수는 당시 조선불교 경기 교무원장으로 있었다. 이학수의 도움으로 광동중학교에서 영어와 국어, 작문교사로 영어, 국어, 작문을 가르치며 다시 대외 활동을 시작한다. 이때 이광수는 현재명이 작곡한 광동중학교 교가에 가사를 붙였고 1976년 5월 29일 봉선사와 광동중학교 입구에 이광수 기념비가 세워졌다. 1947년 도산 안창호 기념사회표로부터 안창호의 평전지필을 의뢰받고 도산 안창호 기념사회표의 이름으로 출간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광수는 굉장한 안창호 추종자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안창호 평전도 집필했다는 겁니다. 당시 친일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 없었으므로 책에 춘원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 1950년에 간행된 제3판부터였다. 이때부터 다시 글쓰기에 몰두하여 1947년 6월 꿈을 면학서포에서 간행했고 그의 김구의 자서전인 백범일지가 출간될 때 윤문 작업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민특위 구속까지 이제 일제시대가 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수립이 되니까 이 반민특위라는 그런 기구가 생겼어요. 국가에. 1948년 1월 이후 한반도의 정가에서는 남북협상론과 단독정부 수립론이 제기되었는데 이광수는 정부 수립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나 언급을 회피하였다. 일절 한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광복이 되니까 어떤 얘기가 주로 있었냐면은 이제 남한만 이렇게 단독 정부를 수립하느냐, 아니면 남북한이 협상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느냐. 이걸 굉장히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벌이고 그랬었단 말이죠. 여러분 김구 잘 아시잖아요. 김구는 이 남북한이 협상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세우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김구는 남북 협상으로 이 한반도에 딱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이제 김일성과 회담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김일성한테 그냥 이용만 당하고 내려오는 그런 결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승만이는 절대 이 공산주의자들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협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하러 북한에 간다고 그럴 때 이승만이가 말렸다고 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은 좋은 결과 안 나올 것이다. 공산주의자와는 절대 이 협상이나 대화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한테 김구가 이용만 당했잖아요. 김구는 어떻게 보면은 김구가 좀 이렇게 순진했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이는 애당초 이 공산주의자들과는 뭐 협상이나 대화가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애당초 남한만
자유민주국가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이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차원을 또 떠나서 물론 이승만이가 잘못했던 건 많죠. 그러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단독적인 정부를 세워서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고 이런 나라를 세웠다는 거. 이 지금으로서 보면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이렇게 회담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통일된 통일정부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가 생겼다면 그 정부가 뭐겠습니까? 공산주의 정부예요. 그렇게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된 정부를 세웠더라면은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 정은 어버이 수령님을 외치고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6.25라는 이렇게 그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한반도에 두 가지 정부가 세워졌으니까 남북한이 분단이 되고 6.25라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다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적인 국가가 세워졌다는 게 당연한 참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947년 12월과 1948년 10월에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주로 여성 체험과 관련해 표현한 나 소년편과 나 20살 고개를 간행했다. 1948년 6월에는 1946년 10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자신의 생활 세계와 내면 세계를 면밀하게 기록한 글에 당시 좌익을 상정의 논리라며 비판하는 내 나라 등 3편의 논문을 추가한 돌베개를 생활사에서 간행했다. 1948년 이광수는 장독수를 추모한 전기문 설산과 나를 저술하였는데 이광수는 장독수를 설산은 호 그대로 개방적이요 결백하고 어린애와 같이 표리가 없는 사람이라며 추도하였다. 이 사람이 이제 장덕수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인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뭐 이광수를 논하는 시간이지 장덕수를 논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이광수, 최남선과 같은 이데올로기형 협력자들은 배제되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격렬한 성토의 대상이 되었던 이광수는 12월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한 경위와 친일의 역사 철학적 맥락을 전면적으로 밝힌 나의 고백 춘추사를 간행했다. 이 책에서 민족의식이 싹트던 때부터 일제 말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민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서술한 후 일제 말기의 친일 행위 역시 애국자로서의 명예를 희생하더라도 민족 보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했다. 나의 고백에는 친일에 대한 변호 외에도 친일파의 변이라는 부록이 있는데 홍제원 모격, 사막사, 관공리는 반민족자였던가 미국인의 친일파권, 대한민국과 친일파 등의 글에서 이광수는 병자와 호란 당시 끌려갔던 여성들을 홍제원 목욕이라는 지혜를 통해 감싸 안았듯이 친일했던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나섰다. 감싸 안았듯이 이게 그 네이버의 그 나무 위키를 지금 리딩하고 있는데요. 감싸 안았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그 맞춤법으로 틀리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때는 안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받침을 니은 지읒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안았다 이렇게 껴안았다 이럴 때 껴안았다 뜻이거든요. 이 포옹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럴 때 안자는 니은과 지읒을 받침해야 된다. 나 이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위키에 이 지금 맞춤법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도요 자꾸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맞춤법 통일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예, 안았다. 사람을 껴안았다. 이럴 때 안자는 니은 지읒을 써야 맞는 맞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이제 간략하게 해가지고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니까 그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단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민족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생겼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에서 이 일제시대 때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이제 가두고 재판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반민족 특별행위조사위원회가 그 굉장히 그 아주 날이 바짝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일제시대 때 그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 반민특위에 붙잡혀 가면은 뭐 심하게 고문도 받고 뭐 아주 그 인간 이하의 그런 욕설을 얻어 먹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고 재판까지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반민특위가 해체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반민특위라는 걸 해체.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반민특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일제시대에 외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일제시대에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미울 텐데 어떻게 반민족 행위를 없애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까? 그런 얘기까지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시간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민특위가 해체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949년 1월부터 이광수는 반민특위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반민특위 2차 검거가 시작된 첫날인 1949년 2월 7일에 전격 구속되어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되었다. 그러니까 2차 검거에 이제 이광수가 걸려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검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정치인 이런 사람이 이제 1차적인 그 검거가 됐을 것이고 2차 검거의 대상은 이렇게 이광수와 같이 이제 문학인사, 뭐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문화 활동을 했던 이런 문화적인 인사를 이제 2차에 붙잡아 들였다는 것이죠. 1차 신문이 끝난 후 조사관에게 약속한 대로 친일에 대한 고백서를 썼다. 같은 날 같은 제목으로 검거된 최남선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반민족의 지목을 받으면 정세 씻기 어려운 대치옥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른바 자열서를 쓴 반면 이광수는 시종 나의 고백에서 보인 자세를 그대로 견지했다. 자신이 태평양 전쟁 무렵 협력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광수는 일제에 협력하면서 참정권과 평등권을 얻어 민족을 보존하면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조선 사람들은 황국 신민이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창씨 개명 안 한 사람,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국민은 문맹자도 많고 경제 자립도 어려워 일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 친일을 했어. 내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는 아니오마는 그러니까 내가 걸은 길이 올바른 내가 걸은 길이 올바른 길은 아니지만은 그런 길을 걸어 민족을 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줘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일본 관원이 작성한 38,000명의 조선 지식인 살생부와 자신을 바꾸려 했다고 항변하였다. 다만 그 살생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그림은 이제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이제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던 그런 모습입니다. 조사를 받고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옥살이를 하던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1949년 2월 초에 이제 이광수의 그림인데요. 가슴에 이광수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지수 번호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의 주장은 그거죠. 여러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또는 전략적 후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광수가 주장한 건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친일을 해야 된다. 친일을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자, 믿음을 얻자 겁니다. 우리가 친일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어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조선인이 일본 정계에 진출해야 된다. 참정권을 얻어가지고 일본 정계에 진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이 일본 정계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의 자치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국 조선특별자치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다는 거.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런 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정계 진출하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일본국 조선특별자치도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조선인들이 모여 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발전이 돼서 완전한 독립 형태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이광수가 이제 주장한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이보 후퇴를 위한 일보 전진. 그 다음에 전략적 후퇴. 이런 단어가 이광수 생각에 어울리는 단어죠. 근데 이광수의 논리는 말이죠. 이렇게 가려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200년, 300년의 시일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리고 정계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일본국 조선특별자치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완전한 독립으로 가려면은 이 단계를 거치려면은 그 세월이 아무리 빨라도 200~300년간의 세월은 흘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광수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참 언제 조선이 독립이 되려는지 까마득한 일이죠. 그리고 납북되다. 이후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되어 칼럼을 송고하던 중 폐렴과 결핵 등의 악화로 양죽은 진건면으로 내려와 요양한 한편 칼럼, 강연 활동에 초빙되어 전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7월 30일 민족진영 강화위원회 결정준비위원회 약칭 민강위에 참석하고 8월 20일에 민족진영 강화위원회 위원으로 뽑혔다. 그는 여기서 김규식을 지지하였다가 1950년 1월 다시 장편소설 서울을 태양신문에 연재하였으나 좌익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문제가 되어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재를 중단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유작, 운명을 집필했고 5월에는 사랑의 동명왕이 한성도서에서 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또 지냈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광수가 이제 납북이 돼서 죽는 그런 경위가 여기 나옵니다. 이광수가 이제 북으로 납북돼서 북에 가서 죽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사흘 전인 6월 22일 자택에서 고혈압과 폐렴으로 쓰러졌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7월 5일에 효자동 집이 차압당하고 6월에 내무소로 연행되었다. 7월 10일 이광수는 김규식, 김동원, 안재흥, 방응모, 정인보 등과 함께 납북되었다.
평양에서 강계로 이동되는 도중 지병인 폐결핵의 동상까지 겹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친구 홍명희가 김성의 허락으로도 강계에서 15km 떨어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가 인민군 병원으로, 당시 강계군 만포면 고개도의 큰 병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광수는 1950년 10월 25일 지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승용차 안에서 향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홍명희 얘기가 또 나오는데,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교가 끝나고 김일성이가 그 남로당 일파를 전부 죽일 때, 그때도 홍명희만큼은 죽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홍명희는 북한 땅에서 아주 늙어서 술을 다 했다 그거죠. 근데 홍명희는 원래 남한 사람이었었는데 월북을 해가지고 이제 북에 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광수가 이제 납북이 되니까 남한에 있던 친구 홍명희가 김일성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홍명희가 이광수를 이제 병문안을 갔던 겁니다. 이광수를 이제 만나러 가서 이 강계에서 15km 떨어진 이광수를 강계에서 15km 떨어진 자신이 숙소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 홍명희가. 그러니까 남한에 있을 때 같은 친구였었거든. 가까운 친구였었거든. 그러니까 이 이광수를 15km, 강계에서 15km 떨어진 자신의 이제 숙소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인민군 병원으로 다시 강계군 만포면 고개동의 큰 병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광수는 1950년 10월 25일 지병인 폐결핵의 악화로 이제 차 안에서 59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 그의 시신은 오랜 친구인 홍명희, 안재홍, 평소 그의 작품을 애독하던 김원봉 등에 의해 장례식을 치르고 자강도 강계군 만포면의 야산에 안정되었다. 김원봉이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건국 훈장을 준해 만회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었잖아요. 이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가 이광수의 소설을 또 이제 감명 깊게 읽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의 작품을 애독하던 김원봉이가 장례식을 치르고 자강도 강계군 만포면의 야산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후 허영수 식솔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하였다. 그가 일제강점기의 총독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글을 쓴 점을 두고 비판을 가해졌고, 그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유교적인 가치관을 비판하고 여성 해방을 주장했던 이유로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안창호, 김구, 김규식을 지지하여 오래도록 재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이광수는 안창호, 김구, 김규식을 오랫동안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이가 집권했을 때 이렇게 안창호, 김구, 김규식을 지지했던 골수 분자 이광수가 제대로 평가를 받았겠어요. 1950년대 후반부터 동료 문인들인 박정화, 이희승, 최연배, 최남선 등에 의해 복권이 시도되었고 1957년 11월 23일 사상계사 주체로 육당 춘원의 밤이 개최되었다. 1950년 육당이라는 것은 이제 최남선의 호입니다. 1959년 12월 춘원 선집이 발간되었다. 1963년 11월 이광수 전집이 완간되어 13일에는 흥사단 삼중당 주최로 이광수 전집 완간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지금 24분을 경고했습니다. 1970년대 이르러 이광수의 작품과 활동에 대한 조명, 복권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1년 10월 신선 이광수 전집이 간행되었다. 북한에서도 1980년 이후 그에 대한 조명과 평가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의 이름이 붙은 평양 리광수 고등중학교가 개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북한에서도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광수에 대한 새로운 또 여론이 생겼다는 거예요. 얘기거리가 생겨가지고 1980년대 이후에 평양에 이광수의 이름을 딴 이광수 고등중학교가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도 이 이광수라는 소설가를 북에서도 이광수라는 소설가를 참 기렸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1970년대 그가 한국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소련과 미국 등의 교포를 통해 한국 내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한때 그가 1970년대까지 북한에 생존했다는 설이 제기되었으나 1991년에 그의 셋째 아들 이영근이 북한 측 초청으로 1991년에 그의 셋째 아들 이영근이 북한 측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1950년에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가 1950년대 북한에서 죽었는데 1970년대까지 살아있다, 이런 또 헛소문이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1년에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이광수의 셋째 아들 이영근이가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북한에 가가지고 이광수가 50년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만포면의 야산에 안장된 이광수의 묘는 홍명이, 안재홍 등의 사후 버려졌다가 1980년대 중반 주택개발 문제로 그의 시신을 찾으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로 인민군 병사들이 주택의 집안을 파헤친 끝에 시신을 찾아내 신미리 특설묘지로 이장했다. 평양특별시 용성구역 용궁일동 산기슭의 특설묘역으로 다시 개성되었다. 전번에 내가 신은미라는 여자를 했잖아요. 신은미라는 여자가 북한에 가서 이광수 묘를 가봤잖아요. 그 묘가 바로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평양특별시 용성구의 용궁일동이다. 산기슭에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첫 번째에 묻혔던 묘는 그게 아닌데 북한 당국에 이제 북한 정부의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원래 이광수가 묻혔던 묘지가 주택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주택지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광수의 유골이 이제 분실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정부가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광수의 시신만큼은 철저하게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광수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지금의 묘지로 옮겼다는 겁니다. 2005년 이광수의 작품 무정 영문판이 그의 소녀 이성희에 의해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2005년에 말이죠. 2005년에 미국의 이광수의 소녀가 이광수의 소설 무정을 영문으로 영문으로 번역한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출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녀 이름이 이성희라는 걸 보니까 내가 전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광수 손주들이 전부 혼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성희라는 이름을 보세요. 혼혈인 같으면은 줄리아 리, 예? 미국에 줄리아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줄리아 리, 예를 들어서 마리아 리, 이렇게 됐을 텐데, 혼혈인이라면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이름이 아니고 미국식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성이라는 우리 한국식 이름이거든요. 이성이라는 한국식 이름인 걸로 봐서
이 이성희는 혼혈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희 부모가, 그러니까 이광수의 그 자손이 미국에 가서 살긴 했지만은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고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던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손녀가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한국식으로 이성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문학부문,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 705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이광수는 현재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그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좌파단체 연구소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그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다 이 대한민국의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 명단이 거기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 이름이 거의 다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좌파들은 말이죠. 좌파들이 우파 인사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은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걸 무기로 삼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많은 공을 쌓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친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좌파들의 특성이 그래요. 우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친일파, 그걸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광수는 소설, 전기, 시집, 평전, 수필 외에도 서예에 능하여 많은 서예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여기 나오는 이 목록이 전부 그 이광수의 소설, 시 이런 겁니다. 많죠. 그러니까 이광수는 뭐 소설뿐만이 아니고 시, 수필, 그 다음에 뭐 언론사의 칼럼, 논설, 뭐 이게 엄청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세계가 나옵니다. 문학 세계가 나오는데, 이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이제 33분을 경과했거든요. 이광수의 문학 세계가 좀 깁니다, 얘기가 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이광수의 문학 세계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